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늦게나마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제야 저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위기가 시작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차마 남들 앞에 털어놓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연이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맏아들이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아버님 사업체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죠. 처음 남편을 알게 됐을 때 그런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저를 대할 때는 늘 소탈하고 평범한 모습만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약속하고도 저는 몇 번이나 상대에게 확인하듯 물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그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나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난 억지로 집안끼리 거래하듯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늘 말해왔어. 우리 부모님도 내 뜻 알고 계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마음을 돌리실 거야.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 나 믿고 용기 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과 남편의 마음을 믿어보기로 하고 시댁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노력해 결국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집을 와서 살아보니 있는 집 맏며느리 자리는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예의범절도 시댁 특유의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도 저에겐 늘 낯설고 조심스러운 것들이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결혼 후까지 한결같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보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다른 친척 며느리들과 저를 은근히 비교하시거나 제가 하는 살림 하나하나에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죠. 그래도 저는 서러움을 속으로 삭히며 웃어넘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저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의 모진 말씀도 시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시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셔도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주눅이 들어있던 날이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꺼내며 열심히 다독여주려고 노력하곤 했어요. 당신 오늘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그래도 너무 견디기 힘들면 그렇다고 말해. 나 당신 힘든 거 모르는 척 안 해. 본가에는 내가 혼자 가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란 소리야. 알았지? 사실 시댁에서 이미 결혼까지 한 저를 구박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맞이라 시부모님이 손주 보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거든요. 장남이라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몇 년이 흐를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던 제가 더 미우신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은근히 손주 얘기를 꺼내며 저를 압박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오래도록 버티다 마침내 저희 부부에게도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찾아온 건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였죠.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10달 가까이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작은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그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아이를 안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는 걸로 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은 자는 아이를 볼 때마다 신기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죠. 여보, 이 녀석 발가락 좀 봐. 완전히 나랑 똑같지 않아? 두 번째 발가락이 엄청 길잖아. 안 그래? 남편이 아이 발을 쪼물락거리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안아서 달래주기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아이 얼굴부터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애가 나를 보고 얼마나 잘 웃는지 이럴 때 눈에 밟혀서 죽겠다니까. 그런 남편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해지는 기분이었고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돌보는 날들이 힘들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저희 부부, 우리 세 식구가 영원히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더니 아이가 태어나고 갓 100일이 넘었을 때 그 행복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원래도 의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몇 번이나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게 버릇이었죠. 그 중에서도 며느리인 저를 늘 믿업지 않아 하셨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른 속뜻이 있는 건 아닌지 캐묻곤 하셨어요. 결혼 초부터 제가 살림하는 방식 하나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감시하고 확인하시던 분이라 저는 늘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웠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이 100일이라고 친척들까지 다 불러 오랜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겨우 옹알이만 하는 어린애를 상대로 무슨 트집을 잡으시겠나 싶어 별로 마음 쓰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지 아빠를 닮은 구석이 눈곱만큼도 없어. 갓 태어났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일이 됐는데도 애 얼굴을 좀 봐라. 앞만 봐도 이상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애들은 크면서 얼굴이 계속 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보여도 자라면서 아빠 붕어빵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좋았던 잔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어색해지고 곁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만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황당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니, 내가 자식을 셋이나 낳아 키워봤지만 이렇게 자기 아빠 안 닮은 애는 처음 본다. 아니, 아무리 안 닮았어도 핏줄이라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얘를 누가 내 손주라고 생각하겠니? 안 되겠다.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건 일도 아닌 모양이니까 확실히 해두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친자 확인 이야기까지 꺼내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떨려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된 아이를 앞에 두고 그것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창피해서 억지로 참아보려고 해도 어머니가 한마디만 더 하시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 앞에 나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애가 너를 너무 안 닮았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확인 한번 해보면 될 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결과도 금방 나온다는데. 며칠이 걸리든 몇 분이 걸리든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얘가 제 아이지 누구 애라는 말씀인데요? 검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멀쩡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축하받아야 할 아이를 천덕꾸러기로 만들려고 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지. 떳떳하면 못할 것도 없잖아.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항상 어른들 말씀에는 늘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어 저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고 나섰죠.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그 자리에 있던 시아버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시더군요. 여보, 애 100일 잔치에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요? 그만합시다. 시아버님의 만류에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무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잔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됐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고 저도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조금 전 시댁에서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졌어요. 여보, 아까 고마웠어. 나 혼자였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그 상황에서는 내가 당신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또 그런 말씀하셔도 내가 다 막을 테니까. 그래도 계속 이런 일로 어머니랑 당신이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평소 어머니 성격으로 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애만 잘 키우면 돼. 정말 괜찮을까? 나는 어머님 저러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엄마가 아무리 저러셔도 내가 당신하고 우리 애 꼭 지킬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시댁이 아무리 어렵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남편 하나만 믿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의심하고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역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며 제품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내려다봤죠. 비록 어머니가 억지 소리로 저를 힘들게 하셨지만 믿음직한 남편과 아이만 있다면 전 무조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날 일을 계기로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꺼내며 대놓고 압박을 이어가셨죠. 처음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실 거라 믿었는데 웬걸요? 어머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요구도 집요해졌습니다. 100일 잔치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댁 행사 때문에 마주친 시어머니가 또 같은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때 내가 한 얘기 다시 생각해봐라.
그깟 검사 한 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후딱 해치우고 끝내면 될 거 아니냐. 저는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검사기관은 결과가 2, 3일이면 나온다더라. 그렇게 은근슬쩍 말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와 직접적으로 다그치시기도 하셨어요. 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검사를 못하는 거니? 난 걔가 확실히 우리 핏줄이 맞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겠다. 전 그럴 때마다 속을 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억울할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와 그 친구분들 앞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유, 얘가 손주구나. 어쩜 며느리를 쏙 빼닮았네. 근데 애가 어째 아빠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 그분은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일지 몰라도 그 바람에 저는 또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하셔서 또 그 얘기를 꺼내셨죠. 그것 봐라. 너희는 내가 괜한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애를 처음 보는 사람도 딱 그러잖아. 나이 든 사람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애한테서 우리 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네. 네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검사 좀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속을 썩여?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또다시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빼앗아 들고 냅다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도대체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시고 나서야 포기하실 거예요? 엄마 이러시는 거 싫어서라도 저희 절대 검사 안 받아요. 아니 못 받아요.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더군요. 헌데 그날은 남편이 너무 과하게 화를 낸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장남이라면 끔찍하신 분인데 놀라셨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검사 받아서 보여드릴까?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고 우리까지 휘둘리면 안 되지. 왜 내 자식한테 그런 검사를 받게 해? 난 절대 싫어. 분명히 말했다. 그런 남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펄쩍 뛰는 게 그냥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속상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그 얘기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막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맘때는 지칠 만큼 지친 제가 오히려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할 지경이었거든요. 자기야,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검사 받자. 그래야 어머니도 막 그만하실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여보, 검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까지 싸우겠어. 나 믿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당연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니까 나도 사람인데 이제 진짜 짜증이 나고 상처받는단 말이야. 이러다 나중에 애 맑게 알아들을 때까지 그 말씀하셔서 애한테까지 상처 주실까봐 겁나.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은 자꾸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데 솔직히 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정말 더러워진단 말이야. 어머니가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우리가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 오히려 나를 더 의심하시는 거잖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은 늘 단호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저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며 함께 화를 내주던 모습이 고마웠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너무 질색하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니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전화로 한바탕 저를 몰아붙이셨거든요. 너희 계속 이러면 재산 정리할 때도 그 아이는 없는 셈 칠 수밖에 없어. 우리 핏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애한테까지 재산 넘겨줄 생각 없다. 그런 말씀까지 서슴없이 하시니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동시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며 소리치듯이 말했어요. 여보, 더 이상 말리지 마. 나 그냥 검사 받을래. 그 말에 화들짝 놀란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갑자기 왜 또 그래?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 저러시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사람인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검사 받고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결과 나오면 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 못하실 거 아니야. 이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야. 나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단 말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대뜸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멀쩡한 내 아들한테 왜 그런 몹쓸 짓을 해? 전 그때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억지 소리에 화가 났다기보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흥분한 사람을 바라보며 같이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쓸데없는 짓이라니? 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당신은 그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엄마도 부족해서 당신까지 왜 이래? 우리 애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거야? 분명히 알고 있는 걸 왜 굳이 증명해야 하느냐고. 엄마는 내가 알아서 막는다고 말했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막아준다고 계속 말했지만 달라진 게 없잖아. 어머님 계속 저러시고 난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죄인 취급받아야 하고. 나도 이제 지쳤어. 확실하게 결과 보여드리고 어머니한테 사과받고 끝낼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얼굴색까지 변하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왜 말을 안 들어? 분명히 말했어. 당신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만 한참을 쳐다봤어요. 연애와 결혼 기간 전부 합쳐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엄한 소리를 듣는 게 지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해받고 비참한 기분인 건 전데 왜 남편이 저 난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남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나한테 미안하다거나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그런다고 보기엔 역시 뭔가 좀 이상해. 그날 밤 저와 투닥거리다 나간 남편은 밤이 늦을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사람이 다름 아닌 저인데 제가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막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날 일에 관해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 내가 괜찮다는데. 그래도 검사 받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싫어. 당연히 내 아이인 걸 아는데 그럴 필요도 못 느끼겠고 엄마가 억지 쓰시는 거 뻔히 알면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사를 받게 되면 내가 내 마누라랑 애도 못 지켜준 못난이 같아서 너무 자괴감이 들 것 같아.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잖아.
내가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겠어? 난 당신이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더라.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정말 미안한 얼굴로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는 가끔 행사나 있어야 만나는 분이고 남편과는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니 남편 말을 듣는 게 현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까지 검사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지, 그저 단순히 저와 애한테 미안해서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마음속 의문을 애써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이를 돌보며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잔뜩 화가 나서 화풀이 하듯이 쉼없이 눌러대는 느낌이었죠. 애가 놀라서 울었지만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얼른 거실로 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문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 멈칫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냅다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외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네가 자꾸 검사 미루니까 더는 못 참겠어서 내가 직접 알아본 거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신 건 한눈에 봐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분명했어요. 헌데 그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의 검체로 진행한 검사에서 두 사람이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화들짝 놀란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물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네가 낳은 저 애랑 내 아들은 전혀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검사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내가 애랑 아범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서 직접 검사를 맡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한데 네가 하도 펄쩍 뛰니까 더 이상하더라. 근데 이제야 검사만 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 기겁했는지 알겠다. 요한큼한 것이 감히 누구 애를 내 아들 자식이라고 들이미는 거야?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고요.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여기 유명한 기관이야. 자신 있으면 한 번 더 해볼까? 뭐 돈 낭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네가 한 짓이 없어지겠냐?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내가 너 없는 집에서 자랐다고 무시한 게 아니다. 네가 원래 이런 시커먼 속내를 가진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던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말 좀 해봐. 당신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돌려 저와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툭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제 손을 잡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인간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놓고도 내 아들 얼굴을 멀쩡히 쳐다볼 수가 있어? 네가 양심이란 게 있는 화상이야? 어머니는 분노에 치를 떨며 길길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전 억울함에 기절할 노릇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결백하다고요.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 부부의 아이라고요. 결백은 무슨? 결과가 이렇게 남았는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당장 네가 낳은 저 애 데리고 내 아들 옆에서 사라져. 우리 집안에 저런 애를 들일 수는 없다. 아범, 너도 얼른 정신 차려. 저는 갑갑한 마음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나서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원망 어린 시선에도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어머니의 무서운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제 집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난 저는 결국 친정행을 선택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그냥 아이를 데리고 다니러 왔다고만 말해놓은 상황이라 우는 소리를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도저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몇 년간 마음을 졸이며 지내다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권했죠. 하지만 전 내키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자연 임신을 위해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대로 시간만 잡아먹다가는 시댁에서 아이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줄지도 모른다며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기도 쉬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해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시험관 시술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우리 집에서 이 사실 알면 분명히 당신부터 탓하실 거야. 안 그래도 너무 말라서 애가 잘 안 생기는 거라고 엄마가 트집 잡으셨잖아. 의사도 우리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괜히 당신 흠잡힐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얘기하지 말자. 알았지? 그래서 아이를 시험관 시술로 가졌다는 말은 저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그러니 더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분명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게 다름 아닌 남편이었는데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끝까지 시험관에 관해서는 침묵하며 버티고 있었다는 게 더 황당했습니다. 저라도 그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와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하다가 그만뒀죠.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은 저는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서둘러 제가 시험관 시술을 받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때 시술 과정에서 무슨 착오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면 친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 저는 갑갑한 마음을 아는 채 병원 문을 열고 익숙한 내부로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몇 번의 시험관을 진행하기 위해 남편의 손을 잡고 오가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더군요. 잠시 후 당시 저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까요? 전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발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시술을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아이도 문제없이 잘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주세요. 저도 예약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저를 문전박대하며 진료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태도가 영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척 친절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친자 확인 얘기를 꺼내자 저를 얼른 내쫓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저는 병원 로비에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그때 시술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던 담당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그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며칠을 헤맨 끝에 겨우 연락처를 구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전에 시험관 시술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시술 받고 태어난 아이가 남편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네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처음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도와드릴 게 없네요.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라도 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난감한 얼굴로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결국 그 앞에 무릎까지 꿇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며 수근거렸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는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대신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연관된 게 알려지면 저까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뭐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사실 그때 시술 전에 검사를 하면서 남편분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연적으로든 시술로든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분이 원장님을 따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전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마침 병원이 확장 이전을 알아보던 시기라 자금이 필요했던 원장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의 정자가 아니라 기증받은 정자로 시술을 진행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죄송해요. 저도 그때 눈치는 챘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도 되고 쓸데없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지금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니 더는 숨길 수가 없네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0달을 행복한 마음으로 뱃속에 품었다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모든 걸 남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제야 저는 남편이 그토록 완강하게 검사를 막았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앞에서 절 감싸주던 모습도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하도록 만들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처럼 변하는 기분을 맛봐야 했죠. 그렇게 한참을 넋놓고 서 있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그대로 넘어갈 순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신고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환자 동의도 없이 불법 시술을 한 의사와 공범을 고소하고 싶어서요. 담당 경찰은 처음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검사를 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던 일, 병원을 찾아가 문전박대 당했던 일, 그리고 간호사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까지 전부 다요. 말하는 내내 심장이 떨려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겨우겨우 얘기를 이어가야 했어요. 저희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받았을 당시 남편이 그 병원 원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낳은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경찰은 제 얘기를 신중하게 듣더니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며칠 뒤 저와 남편 그리고 병원 원장이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전 계속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으니 조사실에서 마주한 남편도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진실을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줘.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산 거냐고. 남편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나 유학 시절에 좀 방탕하게 지냈어. 매일 술이랑 여자를 끼고 살았지. 그러다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병을 얻었고 그게 원인이 돼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검사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 저는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그럼 그때부터 당신이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한테 시험관을 하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고? 처음엔 그냥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했는데 도저히 당신한테도 집에도 그 사실을 밝힐 자신이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런 몸이라는 게 알려지면 나는 후계자 자리에서도 밀려나고 당신도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해야 할 게 뻔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장을 다시 찾아가서 사정했지. 그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대신 병원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결론은 나를 낯선 사람 정자로 임신시켰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몸이고 내 인생인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걸 숨길 수가 있어? 저는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거든. 그땐 그냥 어떻게든 아이만 생기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으니까.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지금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난 지금까지 내가 낳은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 어머니한테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그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당신은 그런 엄청난 일을 꾸며놓고 나를 감싸는 척 연기를 했던 거잖아.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병원 원장도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원장 역시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순순히 시인하더군요.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환자분 동의도 없이 다른 정자로 시술을 진행한 건 잘못이지만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땐 그렇게 기증받은 정자로 애를 낳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도와드린다는 생각에. 원장의 그 뻔뻔한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원장 두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 짜고 버린 일을 까맣게 모른 채 저는 그저 그 순간의 행복을 믿으며 아이를 품고 낳았던 겁니다. 저는 뒤늦게서야 알게 된 그 황당한 진실 앞에 오열하며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지켜준다면서 그렇게나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것도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거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금껏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껴야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사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고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이 결국 시댁에까지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유학 시절 문란하게 지내다 병을 얻어 불임이 된 사실도, 그걸 숨기려고 병원 원장과 결탁해 몰래 정자를 기증받아 시술한 사실도, 시어머니가 그토록 의심하시던 제가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것도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실 정도로 망연자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핏줄을 따지며 저를 몰아붙이시던 분이 정작 자기 아들이 감춰온 진실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며칠을 알아누우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친하게 지내던 친척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남을 의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던 양반이 얼굴에 수치심만 가득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노발대발하며 아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죄 없는 며느리만 몰아세웠다며 나가라고 소리치셨다고 했죠. 회사를 위해서도 남편 같은 인간은 필요 없으니 다시는 시댁으로 발걸음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답니다. 한마디로 의절을 당한 거죠. 하긴 그분이 그간 중소기업을 이끌어오며 대표로서의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 분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장남이라는 인간이 유학 시절 문란하게 살다가 애도 못 낳는 몸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는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으셨겠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그렇게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애지중지하시던 후계자를 한순간에 매몰차게 내치신 모양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냉대하시던 시부모님이었지만 막상 그런 결말을 마주하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집안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이 그쯤 되니 저는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마주하며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이렇게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마지막이면 좋겠어. 우리 이혼하자. 더는 당신 같은 남자 믿고 살 이유가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낯으로 당신을 붙잡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줘. 나 정말 그렇게 생각 없이 막 살아온 거 많이 후회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제발 이것만은 믿어줘.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당신이 과거 잘못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같이 극복하자고 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날 속인 건 절대로 용서 못해.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냥 이쯤에서 당신이 더 끔찍해지기 전에 정리하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전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린 듯 후련한 기분까지 들었죠. 친정 부모님께는 뒤늦게나마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시던 부모님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라도 잘 정리하고 편히 지내는 게 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애 키우기 힘들면 언제든 들어와라. 알겠지?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참이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 측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 일이 세상에 더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던 시댁에서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겁니다.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번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위자료로 5억을 드리고 재산 분할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명의도 완전히 넘겨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아이 양육비도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적혀 있으니 읽어보시고 의사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제안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한다면 받을 건 받아내고 갈라서는 게 현명한 거라는 생각에 결국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 모자 인생에 그 어떤 간섭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도 다 문서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합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모든 절차는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집안이니 그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두려웠겠죠. 훗날 건너들은 얘기로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줄기차게 다니시던 사교 모임에도 발길을 뚝 끊고 혹시 소문이라도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문밖 출입도 거의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믿었던 그 공간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옷가지와 짐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저도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혼부터 살던 그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했어요. 아가, 이제 엄마랑 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너는 누구의 아이도 아니고 이 엄마만의 아이니까.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진 이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애를 10달 뱃속에 품고 밤낮 없이 키워온 건 나니까. 그렇게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 지도 언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는 더 이상 화려하고 부유한 시댁의 맏며느리가 아니고 큰 평수도 화려한 살림도 없지만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이
아이와 둘이서 웃고 떠드는 이 작은 집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아침이면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함께 마주 앉아 하루 일을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끔 문득 그때의 일과 전 남편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이런 말을 물어올 땐 더 그래요. 엄마, 아빠는 어딨어? 라고 물어올 때면 잠시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서 같이 못 살지만 대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언제나 네 곁에서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게. 그러면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겨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울적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말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서 드러나는 인성과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체면과 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핏줄 타령하며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행태가 너무나 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 평생 전 남편의 가식과 거짓에 속고 살지 않아도 됐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가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 앉아 있으면 예전 시댁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시간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그 좁은 세계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전 그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턱에 서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하늘에서 내려준 소중한 제 아이와 함께 남의 시선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만이 저에게 찾아와준 이 귀한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런 저와 아이의 앞날에 더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